어머니, 어차피 이 집 나중엔 저희 거잖아요. 각서 같은 건 그냥 종이 조각 아니에요?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한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었습니다. 김순희 씨, 올해 72살. 남편과 함께 40년간 여러 개의 식료품점을 체인으로 운영하며 상당한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큰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몇 개의 상가 건물까지 가지고 있는 꽤 부유한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돈보다는 외동딸 하나만큼은 제대로 키워내겠다는 일념으로 살아왔습니다. 딸 미경이 결혼할 때 순희 씨는 평생의 꿈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위 정수는 성실해 보였고 딸을 아끼는 마음도 진실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순희 씨 부부를 친부모처럼 모셔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순희 씨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서 딸 부부가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미경아, 엄마가 강남에 아파트를 마련했어. 너희가 살아도 돼. 대신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엄마? 부모에게 효도하며 살아라. 그럼 이 집을 너희 명의로 넘겨주마. 하지만 순희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살이가 험하다는 걸 뼈저리게 알고 있던 그녀는 한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공증사무소. 순희 씨는 사위와 딸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문서에 서명을 받았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였습니다. 각서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딸 부부가 부모를 소홀히 대하거나 불효를 저지를 경우 이 아파트에 대한 명의 이전 약속을 취소하며 거주할 권리를 박탈한다. 정수는 서명하면서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장모님이 설마 진짜로 각서대로 할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절차라고만 여겼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정수는 순희 씨를 친어머니보다 더 잘 모셨으며 명절이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번 추석에는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것들로 준비했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순희 씨의 건강이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정수가 먼저 나서서 병원 예약을 잡아주었습니다. 장인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늦게까지 병원에서 간병을 자처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편하게 지내세요. 병원비 같은 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순희 씨는 정말 좋은 사위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부러워했습니다. 순희 씨 정말 복 받으셨네요. 요즘 그런 사위 어디서 찾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미경이가 좋은 사람 만났어요. 정수는 심지어 순희 씨의 생일엔 온 가족이 정성껏 준비해서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순희 씨는 그런 사위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모습 보면 저도 정말 행복해요. 앞으로도 계속 잘 모시겠습니다. 3년간은 정말 그랬습니다. 정수는 완벽한 사위였고 순희 씨는 노후가 든든하다고 느꼈습니다. 미경도 남편이 부모님을 잘 모시는 모습에 흐뭇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변화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드리던 정수가 열흘에 한 번, 그 다음엔 2주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순희 씨는 젊은 사람들이 바쁘겠지 하며 이해하려 했습니다. 명절 선물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순희 씨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세심하게 살펴서 정성껏 고른 선물들이었는데 어느새 형식적인 선물 세트들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이런 걸로 드리는 게 더 실용적이에요. 번거롭게 일일이 고를 필요 없잖아요. 순희 씨는 섭섭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래도 선물을 보내주는 마음은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큰 변화는 말투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정중하게 어머님이라고 불렀는데 어느새 어머니로 바뀌었고 가끔은 엄마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엄마, 그냥 편하게 지내세요. 우린 가족인데 뭘 그렇게 격식 차리세요? 처음엔 가족처럼 편하게 대해주는 것 같아서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예의가 없어지는 것 같아 불편했습니다. 정수와 미경은 순희 씨가 사준 아파트에서 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보장되어 있으니 굳이 저축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벌어들이는 돈은 모두 써버렸습니다. 좋은 옷, 맛있는 음식, 해외여행까지.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풍족한 생활을 즐겼습니다. 여보, 이번 여름휴가 때 유럽 여행 어때? 친구들이 다 다녀왔다던데. 좋지. 어차피 집 걱정 없으니까 좀 즐기며 살자. 순희 씨는 이런 대화를 들을 때마다 씁쓸했습니다. 자신이 사준 집 덕분에 여유롭게 사는 것 같은데 정작 본인들은 그 사실을 잊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더 큰 변화는 정수의 말투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님 집이라고 부르던 것을 이제는 우리 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아, 우리 집 거실 소파 좀 바꿀까? 너무 낡았어. 그러네. 우리 집인데 편하게 써야지. 순희 씨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 참았습니다. 젊은 부부가 자기 집처럼 편하게 지내는 게 좋은 것 아닌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정수의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는 내 집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아, 내 집에 친구들 초대해서 파티 한번 할까? 이 말을 들은 순희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수억 원을 들여 사준 아파트를 내 집이라고 부르다니. 정수야, 그 아파트는 엄마가 너희를 위해 마련해 준 거야. 그렇죠. 하지만 저희가 살고 있고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 것이 될 거 아니에요. 순희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직 명의 이전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기정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사위의 태도가 너무 달라진 것 같아 서운했습니다. 장인이 세상을 떠난 후 변화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정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순희 씨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 때도 정수의 태도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모든 것을 도맡아서 했을 텐데 이번에는 형식적으로만 도왔습니다. 어머니, 장례식 비용은 어머니가 내시는 거죠? 저희는 요즘 돈이 좀 빠듯해서요. 순희 씨는 경악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 비용까지 사위가 계산하고 있다는 사실에 장인의 49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정수가 모든 준비를 도맡았을 텐데 이번에는 미경에게만 맡기고 본인은 바쁘다며 늦게 왔습니다. 미경아, 아버지 49제는 내가 알아서 해. 나는 회사 일이 있어서. 순희 씨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남편도 세상을 떠났는데 사위마저 이렇게 차갑게 대하니 마음이 쓸쓸했습니다. 그러던 중 더욱 충격적인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좀 불안하던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아파트 팔고 다른 데 투자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뭐라고? 그 아파트를 팔자고? 네,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 것이 될 아파트니까요. 미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요즘 주식이나 코인 같은 데 투자하면 수익률이 훨씬 좋거든요. 순희 씨는 경악했습니다. 아직 자신이 살아있는데 벌써 아파트 매각을 거론하다니. 게다가 투자 수익을 위해서라니. 정수야, 그 아파트는 내가 너희 주거 안정을 위해 사준 거야. 투자 상품이 아니라고. 어머니, 시대가 바뀌었어요. 집만 갖고 있으면 뭐해요? 현금 흐름이 있어야죠. 이런 말을 할 때의 정수는 예전의 그 다정한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사업 파트너와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몇 개월 후 순희 씨가 무릎 수술을 받고
집에서 회복할 때였습니다. 몸이 아파서 며칠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정수야, 미안한데 며칠만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무릎 수술 때문에 거동이 힘들어서. 어머니, 요양보호사 쓰시면 되잖아요. 요즘은 다 돈으로 해결하는 세상이에요. 저희도 바쁘고요. 그래도 가족이. 어머니,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희생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도 저희 일이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돈 많이 있으시니까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이때 순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사위는 결국 남이었고 자신의 딸마저 남편 편에 서 있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일은 밖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었습니다. 동네 마트 사장이 순희 씨에게 전해준 이야기였습니다. 준희 씨, 사위분이 요즘 동네 술집에서 자랑하고 다니던데요. 아파트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몇 억이나 올랐다면서 자기 투자 안목이 좋다고 말하고 다니더라고요. 뭐라고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부동산 조언도 해주고 다니던데요. 자기가 부동산 전문가라도 되는 양 말이에요. 순희 씨의 가슴에 칼이 꽂히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수억 원을 들여 마련해준 아파트를 사위가 자기 능력이라고 자랑하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위분이 얼마 전에 지인들한테 그러더라고요. 장모님한테 물려받을 재산이 많아서 앞으로 걱정 없다고. 상가 건물도 여러 개 있고 해서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을 거라고요. 순희 씨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직 자신이 살아있는데 벌써 자신의 재산을 물려받을 것처럼 떠들고 다닌다니. 그날 밤 순희 씨는 딸에게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미경아, 엄마가 서운한 게 있어. 정수가 요즘 너무 변한 것 같아. 엄마, 또 시작이네요. 정수 오빠는 그냥 솔직한 거예요.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아니에요? 예민한 게 아니야. 정수가 밖에서 우리 아파트를 자기가 산 것처럼 자랑하고 다닌다는데.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우리 집인데 엄마는 왜 그렇게 소유욕이 강하세요? 딸마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순희 씨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키운 딸이 이렇게 모질게 구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정수가 더 이상 체면 칠해조차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순희 씨의 생신날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정수가 먼저 나서서 준비했을 텐데 이번에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미경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해요. 정수 오빠가 바빠서 못 갔는데 케이크는 택배로 보냈어요. 택배로. 네, 요즘 택배가 더 편해요. 직접 가면 시간도 걸리고. 순희 씨는 허탈했습니다. 예전에는 정성스럽게 생일 잔치를 해주던 사위가 이제는 택배로 케이크나 보내다니. 며칠 후 정수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안부를 묻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그 아파트는 나중에 저희 거잖아요. 각서 같은 건 그냥 종이 조각이에요. 설마 진짜로 딸한테서 아파트를 빼앗으시려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순희 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엄마보다 자신의 남편이 더 소중해진 딸. 그리고 자신을 우습게 보는 사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희 씨는 오랜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딸과 사위에게 알리지 않고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순희 씨는 조용히 부동산에 갔습니다. 아파트를 내놓았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낮게 가격을 책정해 빨리 팔리도록 했습니다. 한 달 후 아파트가 팔렸습니다. 순희 씨는 딸과 사위를 카페로 불렀습니다. 미경아, 정수야.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이런 곳에서 만나자고 하시고. 너희가 살던 아파트를 팔았어. 순간 정수와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제 아파트를 마음대로 파세요? 제 아파트? 그 아파트는 내 명이야. 너희는 그냥 살게 해준 것뿐이었어. 순희 씨는 가방에서 공증받은 상속 포기 각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딸 부부가 부모를 소홀히 대했다는 것, 그로 인해 명의 이전 약속이 취소되고 거주할 권리를 잃게 되었다는 것을. 공증받은 각서는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했습니다. 정수와 미경은 그동안 번 돈을 모두 써버려서 저축한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갑자기 살던 아파트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급하게 빚을 내어 월세 보증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미경이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순희 씨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미경아, 엄마가 너희에게 한 약속은 분명했어. 부모에게 효도하면이라는 조건이 있었지. 그런데 너희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정수야, 넌 이미 기회를 다 써버렸어. 내가 살아있는데 내 아파트를 내 집이라고 부르고 각서를 종이 조각이라고 조롱했지. 그리고 내 딸마저 남편 편만 들게 만들었어. 순희 씨는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경아, 넌 내가 키운 딸이야.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엄마보다 남편이 더 소중해졌더구나. 엄마 말은 듣지 않고 남편 편만 들었어. 그럴 때마다 엄마 가슴에 못이 박히는 거 알았니? 엄마, 저는 그냥 남편이 더 중요했던 거지. 널 키워준 부모보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남편이 더 소중했던 거야. 순희 씨는 마지막으로 각서를 들어보였습니다. 이 각서는 너희가 그동안 종이 조각이라고 부르던 것이야. 하지만 이제 이 종이 조각 때문에 너희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내게서 받을 모든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됐어. 내 남은 재산은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할 거야. 정수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없어. 이미 변호사와 상담받았어. 너희가 불효를 저질렀다는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고 동네 사람들 모두 증인이야. 그제야 정수와 미경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 달 후 딸 부부는 허름한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동안 호화롭게 살던 것과는 천양지차였습니다. 정수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미경은 처음으로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순희 씨는 혼자 지내며 깨달았습니다. 자식이든 사위든 결국 남이라는 것을. 자신의 삶은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말하더라. 자식 잘못 키운 게 내 탓이라고. 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 키웠어. 잘못은 배은망덕한 그 아이들이 한 거야. 순희 씨는 남은 인생을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파트를 판 돈으로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한편 딸 미경은 힘든 생활 속에서 점점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빠, 우리가 너무 잘못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 다시 한번 용서를 빌어볼까요? 뭘 잘못했어? 어머니가 너무 매정하신 거야. 친딸한테 이럴 수가 있나? 여전히 정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남편의 모습에 미경은 더욱 절망했습니다.
미경은 혼자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순희 씨가 운영하는 작은 카페에서였습니다. 엄마, 왜 왔니?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순희 씨는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경아, 엄마는 이제 늙었어. 남은 인생이 얼마 없어. 그 시간을 배신한 사람들과 함께 보내고 싶지 않아. 엄마. 제발요. 저는 엄마 딸이에요. 딸. 진짜 딸이었다면 엄마 말을 듣지 않고 남편 편만 들지 않았을 거야. 진짜 딸이었다면 엄마가 아플 때 옆에 있어줬을 거야. 미경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늦었어. 미경아, 엄마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처받았어. 그날 이후 미경은 몇 번 더 찾아왔지만 순희 씨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모정이 하루아침에 식을 수는 없었지만 배신감과 상처는 더 컸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수와 미경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순희 씨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달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느꼈습니다. 오빠. 우리 정말 잘못한 거 맞아요. 어머니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또 시작이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지금 이 꼴이 된 거야. 미경은 이런 남편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남편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를. 그리고 그런 남편을 위해 어머니를 배신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1년이 흘렀습니다. 순희 씨는 작은 카페를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노인분들과 교류하며 서로 위로받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자식을 위해, 사위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진짜 나를 위해 살고 있어요. 한편 미경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정수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이기적인 모습에 진저리가 났던 것입니다. 오빠, 우리 이제 그만해요. 이혼해요. 뭐라고? 이혼? 지금 상황에 이혼하면 너는 어떻게 살 거야?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더 이상 오빠랑 살 수 없어요. 이혼 후 미경은 혼자 작은 고시원에서 살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힘든 생활이었지만 마음만큼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이기적인 남편에게 휘둘리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미경은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저 이혼했어요. 순희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혼했다고. 네.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어머니가 오르셨어요. 엄마, 이제 혼자 살 거예요. 그리고 제 힘으로 살아갈 거예요. 엄마에게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이제야 정말 철이 든 것 같아요. 순희 씨는 딸을 바라보며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처는 깊었습니다. 미경아, 엄마는 아직 너를 믿기 어려워. 한 번 배신당한 마음은 쉽게 치유되지 않는구나. 엄마, 저도 알아요. 제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지. 하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엄마께 진짜 딸이 되고 싶어요. 그날 이후 미경은 정기적으로 어머니의 카페를 찾았습니다. 무언가를 바라거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건강한지 안부만 물어보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순희 씨도 딸을 경계했습니다. 혹시 다시 뭔가를 바라는 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정말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건강하시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순희 씨는 조금씩 딸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아, 요즘 많이 야위었구나. 괜찮아요, 엄마. 제 힘으로 사는 거니까 괜찮아요. 편의점 일이 힘들지? 아니에요. 오히려 좋아요. 제 힘으로 벌어서 살아가는 게 이렇게 뿌듯한 줄 몰랐어요. 순희 씨는 딸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처럼 의존적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책임지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미경은 편의점 일을 통해 작은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여전히 검소한 생활이었지만 마음만큼은 풍요로웠습니다. 순희 씨도 딸의 변화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아, 오늘은 엄마가 밥 해줄까? 엄마, 정말요? 그래. 오랜만에 엄마 김치찌개 먹고 싶지 않니? 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하지만 순희 씨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미경아, 엄마가 다시 너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야. 재산 문제는 이미 끝난 일이고, 엄마는 내 남은 인생을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네, 엄마, 저도 그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제 엄마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순희 씨는 딸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한편 정수는 여전히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더욱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가끔 미경에게 연락해서 복귀를 종용했지만 미경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미경아, 우리 다시 합치자.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오빠,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정수는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파트도 아내도 장모의 재산도 모두 날아가 버렸습니다. 어느 날 정수는 순희 씨의 카페 앞에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시도를 해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수야,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니? 어머니, 저희 다시 가족이 될 수 없을까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순희 씨는 정수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정수야, 넌 지금도 진심으로 뉘우치는 게 아니야. 그냥 힘들어서 돌아오고 싶은 거지. 내가 정말 뉘우쳤다면 미경이와 이혼하지 않았을 거야. 그건 미경이가 이혼하자고 해서. 봐, 지금도 남 탓이야. 너는 변하지 않았어. 정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순희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뉘우친 것이 아니라 단지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순희 씨와 미경의 관계는 회복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전혀 다른 관계였습니다. 서로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관계였습니다. 엄마, 저 이번에 정규직 합격했어요. 그래? 차례구나. 엄마도 카페 일이 재미있으시죠? 그래. 내 나이에 이런 보람을 느낄 줄 몰랐어. 둘은 서로의 삶을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따뜻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순희 씨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미경아, 엄마가 너를 다시 받아들인 건 내가 변했기 때문이야. 예전처럼 의존적이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 때문이야. 엄마, 저도 이제 알겠어요. 누구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걸요. 그래. 그것만 알면 돼. 한편 정수는 여전히 혼자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동네에서 순희 씨나 미경을 마주칠 때면 모른 척 지나쳤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늦게 혼자 있을 때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좋은 기회를 날려버렸는지 깨달았습니다. 순희 씨는 정말 좋은 장모였고 자신만 제대로 했다면 편안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그냥 조용히 효도만 했으면 됐는데.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수는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순희 씨는 이제 78이 되었습니다. 건강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미경은 정기적으로 어머니의 건강을 챙겼습니다. 엄마, 병원 같이 갈까요?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직장에서 빠지면 안 되지. 괜찮아요, 엄마. 연차 쓰면 돼요. 그래도 안 돼. 엄마 일은 엄마가 알아서 할게. 순희 씨는 끝까지 독립적이었습니다. 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순희 씨는 변호사와 만났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르신, 정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딸분과 관계가 회복됐다면서요. 네. 미경이와는 관계가 좋아졌어요. 하지만 제가 한 말은 지켜야죠. 재산은 자선단체에 기부하겠습니다. 딸분이 혼자 살아가시는데 조금은 남겨주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에요. 미경이는 이제 스스로 살아갈 힘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남긴 돈에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변호사는 순희 씨의 결심이 확고함을 알고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순희 씨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경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몇 년간 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에서 미경은 어머니의 유언장을 확인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모든 재산이 자선단체에 기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마지막까지 당신다우셨어요. 저도 엄마처럼 당당하게 살아갈게요. 정수도 장례식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조문하고 떠났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미경은 어머니의 카페를 정리했습니다. 그곳에서 어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미경이가 많이 변했다. 이제야 진짜 내 딸 같다. 하지만 내가 재산을 물려주면 또다시 의존하게 될까봐 걱정이다. 미경이는 이제 혼자 설 수 있는 힘이 있다. 그게 내가 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미경은 눈물을 흘리며 일기를 읽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을 느꼈습니다. 엄마,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저에게 진짜로 남겨주신 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었어요. 그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미경은 작은 회사의 팀장이 되었습니다. 혼자 살면서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어머니 생각에 눈물이 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가끔 순희 씨와 보냈던 시간을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였습니다. 어느 날 정수는 우연히 미경을 마주쳤습니다. 미경아, 잘 지내니? 네, 오빠도 잘 지내시죠? 미경아, 혹시 우리 오빠,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예요. 그리고 전 지금 혼자 사는 게 좋아요. 정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미경의 표정에서 확고한 의지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미경은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오르셨어. 결국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거였어. 남에게 의존하면 안 되는 거였어. 그날 밤 미경은 어머니의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엄마가 마지막에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뭔지 이제 알겠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살라는 것이었죠. 순희 씨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이용하려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임을, 그리고 사람은 누구든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순희 씨는 마지막 순간까지 현명했습니다. 딸에게 물고기를 주지 않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었습니다. 정수는 끝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는 평생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미경은 늦었지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진정한 독립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머니의 진정한 뜻이 무엇이었는지. 각서 한 장이 바꾼 세 사람의 인생. 그 속에는 우리 모두가 새겨들어야 할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물이 피보다 더 소중할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마음과 행동이 혈연 관계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순희 씨는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변화한 딸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예전과 같은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였습니다. 이것이 순희 씨가 마지막에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이용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 진정한 가족은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부모는 자식이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 종이 조각이라고 조롱받았던 각서 한 장이 결국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 각서는 단순한 법적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한 노인의 지혜와 의지가 담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사위라는 이름으로 부모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묵묵히 참고 견디는 부모들이. 하지만 순희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용과 착취에는 맞서야 한다고. 그리고 진정한 화해는 일방적인 용서가 아니라 상호 존중에서 시작된다고. 미경과 순희 씨가 마지막에 이룬 관계처럼 말입니다. 상속 포기 각서. 그것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인의 인생 철학이 담긴 마지막 선언문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이용하려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는 너희 힘으로 살아가거라. 이것이 순희 씨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